네, 안녕하세요. 젠네 텍스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이 아니죠. 지난번에는 화요일 날, 화요일인가? 네, 화요일 밤에, 네,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 토요일 밤을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젠네 텍스트 라이브입니다. 어, 기간이 좀 짧았죠? 화요일은 빼고, 화요일 방송했으니까, 수, 목, 금, 토니까요. 네, 4일 정도가 지나고, 지금 4일 만에 지금 찾아뵀는데, 아유, 폭풍 하트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네,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으나, 그렇게 많이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종이동물원을 다 끝냈습니다. 끝까지 완독을 했고요. 네, 오늘 오전에 오전에 이거를 이제 리뷰를 써서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이제 올렸어요. 네. 참, 뭐 어떻게 잘 표현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강추드리는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셨는지, 수긍이 가더라고요. 정말 좋은 책을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또 읽게 되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켄리우 이 작가 진짜 굉장히 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중국 작가의 책을 많이 읽어보지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 중국 작가라는 어떤 특수성, 그것도 좀 한몫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굉장히 꼭 중국 작가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개성적인 이 작가만의 어떤, 네, 특이한, 네, 어떤 상상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더라고요. 와, 그, 제가 평에다가도, 그 책 리뷰 글에다가도 써놨는데, 그 전에 이제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데우스 있잖아요. 그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견하고 이렇게 경고를 했던 그 호모데우스가 실제로 현실화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현실화가 될 것인지 그거를 좀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정말 해보자 직접.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상해낸 세계를 이렇게 문학으로 소설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 정도로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예,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소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루는 문제 의식이 좀 그랬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사이보그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함께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정말로 꼭 잃지 말고 지녀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많이 변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설적인 재미도 있지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거든요. 소설 자체가 주는 그런 재미와 감동도 있지만 그런 소설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문제의식이고 그런데 잘 제기되지 않는 다른 소설에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소설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정말 좀 읽어볼만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강추드려요. 종이동물원. 이 표제작이 종이동물원이고요. 단편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좋았어요. 정말 뭐 별로였던 단편이 아예 없진 않았는데 다 좋았던 건 아닌데 다 평균 이상으로 좋았고 정말 좋았던 단편들만 꼽으라고 해도 이게 몇 편 안 걸러져요.
제가 걸러봤거든요. 아, 진짜 이것만큼은 꼭 읽어보세요 하고 이 중에서도 정말 좋았던 거를 꼽아봤어요. 근데 진짜 한 두세 편? 두세 편 빼고는 다 제가 그걸 꼽았더라고요. 좋다고 읽어보라고. 결국에는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이 셈이거든요. 그래서 천생연분 김펑크 777님 오셨다. 아, 반갑습니다. 펑크님 잘 지내셨나요? 왠지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천생연분 진짜 무서웠죠. 정화님 이거 읽으셨군요. 아, 맞다. 읽으셨다고 저한테. 되게 SF나 판타지 소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읽고서 좀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었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진짜, 네. 아, 사셨어요. 오, 펑크님. 후회하지 않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금 계속 종이 동물원에 대한 칭찬 일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네, 진짜 천생연분 이거 진짜 소름 돋죠. 근데 정말 이런 미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지능을 자랑하는 인공지능을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좀 더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과 함께 그것에 많은 결정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개연성 있는, 그리고 또 개연성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과학기술에 기반해서 이것이 좀 더 발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아주 진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천생연분도 되게 그랬고요. 그런 소설들이 되게 많아요. 주로 그런 소설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제 과학 기술과 미래에 관련된 뭐 그런 소설 말고 또 굉장히 이 작가님이 잘하시는 이분의 어떤 개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굉장히 환상적인, 정말 판타지의 어떤 판타지스러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설로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신비롭고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설들이 또 좀 돋보이더라고요. 파자점술사 이것도 참 좋아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소설이. 예. 이게 좀 그러니까 한자를 이렇게 해석해서 점을 봐주는 이 사람을 파자 점술사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무슨 이름에 들어간 한자 가지고 점 봐준 거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는 점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묘하게 참 삶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해석들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이 글자를 해석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이래서 점을 보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굉장히 좀 묘하게 신비로우면서 설득력 있는 점술사 이야기도 좋았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았던 소설은 천생연분도 좋았고요. 아까 말씀드렸고, 전 상태변화 이것도 좋았어요. 상태변화 이것도 굉장히 좀 철학적인 뭔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조금 앞부분을 좀 이해가 돼야지 이게 좀 와닿으실 텐데, 사람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계관이 있는데, 이 상태변화의 세계관 되게 신비로운데, 사람마다 자기 영혼과 같은 어떤 사물을 하나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혼은 얼음 속에 들어있고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담뱃갑 속에 있는 담배로 들어있고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영혼을 없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잘 간수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섬찟했죠. 네네. 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정말 뭔가 전율을 좀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자가 이제 자기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 영혼이 담배라고 생각을 했고 평생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기 영혼을 아끼지 않고 그냥 현재를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제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쓰는 부분인데, 이제 네, 마지막 담배 한 개비가 남았을 때 나는 겁에 질렸어. 마지막으로 뭔가 화려한 일을 저지르기로 계획했어. 쾅 하면서 끝나는 일을. 하지만 그 마지막 한 개비를 피울 때가 됐을 때 난 용기를 잃고 말았어. 그러다가 이제 바닷가 파티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필름이 끊겼어. 누군가 내 손가방을 뒤져서 마지막 담배 한 개비를 찾아냈나 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옆에 모래 위에 빈 담배갑이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영혼이 담겨있는 그 담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영혼이 사라졌는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죽지 않았어. 그때껏 살면서 난 담배가 내 영혼인 줄만 알았어. 그래서 담배값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거야. 애초에 관심도 없었어. 그 얌전한 종이 껍데기에는, 그 껍데기 속에 조그마한 빈 구레도. 빈 담배갑은, 가분이라고 읽어야겠네요. 빈 담배갑은 길을 잃고 집에 들어온 거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때 집 대신에 요긴하게 쓸 수 있어. 잔돈이나 옷에 떨어진 단추를 넣거나 반지꼬리로 쓰기도 좋고, 립스틱이랑 아이라이너랑 조그만 블러셔 같은 것도 그럭저럭 넣고 다닐만 해. 내가 넣고 싶은 건 뭐든 다 받아들이는 물건이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이 바로 그거야. 마음이 탁 트인 기분.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난 먼저 내 담배를 다 피워버려야 했어. 나한테 일어난 일은 상태 변화였어. 내 영혼이 담배 한 갑에서 담뱃갑으로 바뀌었을 때 나는 성장한 거야. 뭔가 이렇게 좀 깨달음이 확 오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형언은 할 수 없는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 이게 다 하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다 해도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 진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이를테면 뭐 돈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야 비로소 또 다른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참 멋있게 표현했죠. 상태 변화. 그런 상태 변화를 조금씩 살면서 겪어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상태 변화가 일어났던 지점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저도 그런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에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던 순간 어떤 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정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얼음 속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얼음이 녹으면 이제 영혼이 사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 온갖 곳에 냉장고를 두고 늘 그 자기 영혼이 든 얼음을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이동할 때마다 가져가서 또 다른 냉장고에 넣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여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여자의 친구 이야기예요. 아까 그 담뱃값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좀 신비로운 그런 설정 속에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정말 진짜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좀, 예, 그런, 뭐랄까요. 좀, 좀 신비로운, 또 환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소설들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서 사실은 별 5개를 주려고 했는데, 별 5개 깜이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또 까다로움이 발동해가지고, 아직도 뭐 별점이 뭐 제 개인적인 거라 뭐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냥 얘기를 해보자면, 그 별 반 개를 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저는 이렇게 뭘 말하려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난해한 소설도 있었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사건 전개가 조금 너무 좀 진부한 느낌 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별론데 하면서 좀 넘어갔던 그런 소설이 한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 개를 뺐습니다. 정말 참 야박하죠?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합니다.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좋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봤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또 사신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재밌게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도 이거 진짜 샀는데 정말 후회 없는 책이고 누구에게나 좀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이 책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이 책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 책 읽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김훈의 카레노레입니다. 장편 소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유명한 소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들 뭐 이름이라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인지도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 책을 이제야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반절 정도 읽었어요. 이제 반절 정도 읽었는데 이게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왜구를 아주 크게 물질러서 아주 임진왜란과 또 정유재란 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조선의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마 이 작가님이 거기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약간의 이제 상상력을 보태서 이순신 장군을 1인칭 화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기를 써나가듯이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여기 지금 화자가 내가 나오는데 내가 이제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 임금으로부터 이제 뭐 누명을 썼다고 하죠.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다가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면사라고 하는 직서를 보내준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죽음은 면해준다. 죽음은 면해주마.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사면이면은 죄를 사해준다. 너는 죄가 없다 이제 뭐 이런 건데 그런 사면 뭐 이런 게 아니고 죽을 사를 면해준다. 그러니까 너의 죄는 아직 있지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너를 죽는 것만은 면하게 해주마.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뭐 이런 뜻의 교지를 내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임명이 됩니다. 그 수군 통제사 어디 수군 통제사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군을 재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왜구를 이제 맞닥뜨리고 이제 무찌르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쭉 이제 소설로 좀 더 그러니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랄까 저는
근데 별로 그게 큰 감흥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좀 원래 알던 내용 뭐 예를 들면 명량에서 그 이순신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을 아주 거의 전멸에 가깝게 예, 그렇게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그런 명량대첩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 줄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됐는지가 좀 나와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크게 흥미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솔직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웅담이나 미담 같은 거는 너무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독서 모임 책이어가지고 읽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끝까지 읽어봐야지 또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읽고 있어요. 혹시 이순신의 일대기나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읽어보시겠지만은 굳이 뭐 명성 때문에 유명하니까 뭐 읽어보겠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워낙에 읽을 책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명성이나 네임밸류 같은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소설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 김훈 이분은 최근에 연필로 쓰다인가요? 연필로 쓰기인가요? 그 책을 새로 내셨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저도 신간이고 해서 조금 궁금하긴 하던데 혹시 뭐 저보다 먼저 읽으시면은 알려주세요. 김훈의 연필로 쓰기인가요? 네네 그거. 네, 이분이 워낙 많이 다작을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서도 또 굉장히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 오래 하셨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작품들이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세요. 이 소설가를. 저한테 막 읽어보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땐 제가 너무 어리고 책에 관심이 없었던 때여가지고 조금 읽다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때려쳤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제 카레 노래를 읽어보니까 확실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이 문체 스타일이 있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이분의 문체는 좀 되게 칼 같아요. 그 이순신이라는 그 인물의 캐릭터를 고려해서 또 말투를 그렇게 일부러 사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레 노래는 굉장히 정말 군더더기가 없고 문장이 길지 않아요. 이렇게 만연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고 그래서 되게 칼 같다는 거예요. 칼 같아요.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딱 칼말만 탁탁탁 합니다. 근데 되게 그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순신 장군님이 뭔가 살아계셨다면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그 캐릭터의 특성하고 문체나 이런 것들을 매치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김펑크 777님께서 김훈 작가의 단편 소설 화장이라는 작품이 너무 좋았다고. 이상문학상을 탄 작품이군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골든아워를 쓰신 그 이국종 교수님 있잖아요. 그 이국종 교수님이 골든아워를 정말 잘 쓰셨거든요. 정말 그분이 원래 직업이 작가가 아니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글을 잘 쓰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쓰셨는데 그분이 그 골든아워에서 자기 글이 김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 자기는 너무 김훈 선생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문체를 좋아하고 특히 그분의 작품 중에서도 이 카레 노래라는 이 작품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 소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읽으셨다고. 그래서 실제로 김훈 선생님을 막 찾아가 뵙기도 하고 자기가 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뭐 멘토로 한번 찾아뵙다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으셨는데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느낌이 그 골든아워를 제가 좀 읽어봤는데 골든아워가 아 여기 진짜 카레 노래라는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썼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골든아워도 굉장히 잘 썼어요. 잘 쓴 책인데 이제 이게 그 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 어떤 뭐라고 할까 스승과 같은 네, 그런 역할을 했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닮았기도 합니다. 약간 느낌 비슷해요. 아무튼 되게 잘 쓰시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순신 이야기라 그냥 뭐 무난하게 읽고 있는데 이분의 다른 작품을 제가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 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쨌거나 글을 참 잘 쓰시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거장이라고 할 만한 좀 위치에 있는 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5분의 4를 읽고 거의 다 읽었다고 말씀드렸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뒤에까지 다 읽었는데 진짜 이거는 전 살려고요. 이거는 살려고요. 제가 원래 좀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클래식도 거의 뭐 문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요즘 들어서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꿀벌과 천둥이라는 그 일본 작가의 그 온다리쿠라는 작가의 그 장편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피아노 콩쿠르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온갖 클래식 곡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런 거 그 소설을 읽다가 너무 이거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몇몇 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클래식도 괜찮구나, 좋은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되고 좀 관심이 좀 생겼는데 그러던 차에 이런 책을 만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같이 진짜 클알못 클래식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잘 쓰여진 책, 정말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다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살려고요. 이거는 장바구니 넣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뒤에 지금 클래식 수업 2가 시리즈 두 번째 책이 베토벤이더라고요. 베토벤 편. 그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좀 기대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좀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난주에 두 권의 책을 제가 이거 읽고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었는데 보시다시피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녀 아델은 5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고요. 버드 스트라이크는 정말 집중이 안 됐어요. 이걸 읽을 때 좀 카페에서 읽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나? 굉장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거의 못 읽었어요. 거의 진짜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 거의 읽었다고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약간 이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이 소설은 약간의 그 좀 판타지 문학 같은 느낌이 있어요. 좀 세계관이 달라요. 그 현실 세계에서 입각한 소설이 아니고 굉장히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세계관에 내가 이제 빠져들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책장에 슬슬 넘어갈 텐데 아직 빠져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벽을 못 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읽고 있는데 그녀 아델, 이거 레일라 슬리마니의 장편 소설이고요. 이분은 이제 프랑스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모로코에서 출생했는데 프랑스로 이주해서 결국 프랑스에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프랑스 그렇죠 문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랑스 작가 레일라 슬리마니를
저는 전에 달콤한 노래라는, 이게 굉장히 극찬 받으면서 상도 받고 공쿠르상이라는 되게 권위 있는 상도 받고 그랬던 소설이에요. 달콤한 노래. 그래서 그때 그걸 좀 기대하고 읽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여가지고 저는 그 소설이 정말 저한테 안 와닿더라고요. 뭔가 남는 게 없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좀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에서 이렇게 덮어졌던 작가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이 작가의 또 다른 소설을 읽게 됐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지금 5분의 1밖에 안 됐기는 하지만 이 책에는 좀 빠졌어요. 이 책에는 제가 아직 못 빠졌고, 아직 지금, 네, 이 책에는 좀 빠졌어요. 네. 제가 정말 빠져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약간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인 것 같고,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 문화의 어떤 저항의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설에 좀 녹여내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육아를 하는 엄마, 그리고 모성애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가부장제에 굉장히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그리고 여성들의 정말 힘든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해. 저는 애를 키워보진 않았어요. 사실 제가 육아의 경험이 없지만 아직 없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좀 아이를 키워보신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내 생각인데 하면서 공감할 만한 그런 구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빠져들더라고요. 어디를 제가 이거를 표시를 안 해놨을까? 그러니까 막 임신할 때부터의 얘긴데, 임신은 즐거운 일이었다. 쏟아지는 졸음과 묵직한 다리, 가벼운 요통, 그리고 잇몸 출혈을 빼면 아델의 임신 기간은 완벽했다. 그녀는 담배를 끊었고 와인도 한 달에 한 잔 이상 마시지 않았다. 이 건강한 생활이 그녀에게 충만감을 주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행복을 맛보았다. 네. 이렇게 처음엔 임신 초기에 느끼는 어떤 그런 행복감, 네, 그것을 이렇게 또 표현해놨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변한 자신의 모습에 따끔따끔한 감정이 올라왔다. 기쁘다거나 향수에 젖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테지만 자기 안에 뭔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이가 그녀를 치유해줄 거라고 생각했다. 출산이야말로 그녀를 불행으로부터 구해줄 유일한 탈출구이며 점점 앞으로 달아나는 것들을 확실히 끊어내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현실 육아에 진짜 뼈 때리는 정말 뼈 때리는 그런 표현들이 막 나옵니다. 리시앙이 태어났다. 아이는 엄마의 게으름에 자꾸 딴지를 걸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스스로가 아닌 타인을 돌보기에 적합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신생아에게 진한 육체적 사랑을 헌신했으나 택도 없는 일이었다. 집에서 보내는 하루는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때로 아델은 우는 아이를 내버려둔 채 베개로 머리를 감싸고 잠을 청해보기도 했다. 음식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아기 식탁 의자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안 먹겠다고 버티는 아이 얼굴을 보며 아델은 흐느꼈다.
막 이런 거요. 이런 정말 현실적인. 그 나중에는 이제 막 부부 관계도 되게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정말 의무밖에 남지 않았던 그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 정말 되게 처연하고 불쌍한데, 또 이게 마냥 또 남의 이야기만 또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네, 올라오는 거죠. 네, 읽다 보면.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앞에 장면이 굉장히 강렬해요. 아델이, 근데 이 여자가 말할 이를테면은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그 장면만 읽었을 땐 가슴이 아픈데, 또 어떻게 보면 이 남편도 좀 안타까운 게, 남편이 좀 불쌍한 게, 이 남편은 정말 의사예요. 병원에서 늘 당직을 서고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이제 돈은 잘 벌지만, 네, 시간적으로 가족과 시간을 좀 보내는 여유가 좀 없는 그런 의사고요. 근데 아델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좀 빈곤해요. 아까 아이를 키울 때 느꼈던 그런 정말 절망감이라든지 그런 고독 속에 살아요. 어떻게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고, 네, 그런 바람을 피우는 그 외도의 현장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일 정도로 정말 암울하거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섹스에 미친 여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냥 스파크가 아무 때나 막 튀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막 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건 늘 능숙해요. 아주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리고 정말 슬프게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채워지지 않는 뭔가 어떤 구덩이를 자꾸만 메우려고 하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그런 또 여자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뭐 읽은 지가 이렇게 많이 되진 않았지만, 네, 이 여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계속 읽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프랑스 소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프랑스 소설에서 느껴지는 정말 연애라든지 성과 관련된 정말 개방적인 유연한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그게 좀 느껴졌어요. 와, 정말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아, 그래.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아, 역시 프랑스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강렬하고, 묘사가 정말 강렬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진적이라는 표현은 별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런 프랑스의 연애 문화, 성 문화를 또 겪어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사각 냄새. 아, 맞아요. 약간 사각 냄새 납니다. 사강도 프랑스죠. 예, 제가 알기로 사강도 프랑스 작가인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프랑스 소설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특유의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까? 한국 소설도 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하여튼 프랑스 소설의 그런 아주 개방적인,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나는데, 약간 마담 보바리의 엠마 생각도 좀 났어요. 그러니까 엠마랑은 조금
엠마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채워지지 못할 욕망을 늘 품고 있었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파멸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 아델이라는 인물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의 근원이 이제 보바리 부인하고는, 그러니까 엠마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완전히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좀 보여주는 양상이 좀 비슷하다. 현대판 약간 엠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하여튼 좀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고생하는 우리 여성들을 대변할 만한 그런 말들이 그동안 너무 없었잖아요. 이제 막 뒤늦게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너무 요즘 페미니즘 그냥 어떤 트렌드처럼 그 유행에 편승해서 한몫 잡아보려는 어떤 그런 심산으로 진짜 페미니즘을 좀 왜곡하고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책이 나오는 걸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페미니즘을 알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녀 아델은 꽤 그런 목적에 좀 부합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에게는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언어가 좀 필요하다. 정말 우리의 힘든 그 고통이 어떤 거고, 그게 어떤 근원에서부터 오는가를 잘 우리가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글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 읽어보겠다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읽었어요. 이것도 조금씩 해가지고 방송을 위해서 일단은 조금씩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읽은 티가 나죠. 다 조금씩밖에 못 읽었는데, 이 작가님은 이제 은유 작가님인데, 그 글쓰기의 최전선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글쓰기 강좌를 이제 하시는 분이고, 글쓰기 강좌를 하시면서 본인도 글을 계속 꾸준히 쓰시고, 그래서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글쓰기의 최전선 외에도 뭐 쓰기의 말들, 또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그리고 폭력과 존엄 사이, 출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책을 내셨고, 또 지금 현재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연재 중이시라고. 그래서 이 다가오는 말들이라는 이번 신간도 이 칼럼들을 엮어서 낸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글쓰기의 최전선에서도 좀 느꼈던 건데, 굉장히 좀 전투적인 근데 글을 잘 쓰시는데, 잘 쓰세요. 근데 글에 약간 글투라고 해야 될까, 약간 문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 약간 좀 전투적이세요. 이게 좀 세요. 막 부드럽고 유연하고 뭔가 이렇게 감수성을 자극하는 이런 글이 아니고, 진짜 핵심을 막 팍팍 찌르는. 그리고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정말 욕심이 많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이 책도 좀 그랬어요. 이 책도 역시 은유 작가님의 그 느낌이 그대로 고스란히 좀 묻어나는 글들이었고, 이게 이제 칼럼 짧은 글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이제 수록이 돼 있어서 짧은 호흡으로 읽기에 괜찮았어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좋았는데 뭐랄까, 약간 글이 짧아서 그런지 뭔가 굉장히 깊이 있는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다 만 느낌? 약간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결론 짓고 나오는 느낌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4분의 1 정도 읽었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전반적인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첫 인상은 굉장히 좀 주제를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약간은 성급하게 마무리되는 게 좀 아쉽다. 근데 이 글이 짧다 보니까 글의 어떤 칼럼의 어떤 특성상 뭐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참 문제의식이 되게 생각해볼 만한, 그러니까 문제의식의 주제들이 많아요. 여기 이런 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 일본의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의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이라는 책에 내 고민과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축복한다. 결국 여기에는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진 일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상 일반의 행복한 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전제로 깔려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 어법, 축복의 방식은 동시에 좋아하는 이성과 맺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하다든가 아니면 적어도 이 두 사람만큼 행복하지는 않다는 의미를 필연적으로 띠고 만다. 그래서 저자는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독신이나 동성애자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규범을 모조리 갖다 버려야 한다. 규범이란 반드시 그것에 의해 배제당하는 사람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일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범의 용도 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규범의 용도 폐기. 규범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갖다 버려야 된다. 엄청 강력한 명제 아닌가요? 규범이라는 것은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 유지나 뭐 평화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한님 혹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이 책을 몰랐어요. 이 책 좋다고 하시니까 저 진짜 솔깃하는데요. 저 이 책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정말 보고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규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그래서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좋음과 나쁨을 누가 아나요? 누가 다 알 수 있나요?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어떤 규범이라는 이름 하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사회화가 된 거죠, 그렇게. 근데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배제되고 그걸로 인해서 폭력을 당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굉장히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좋아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저도 이 작가님과 좀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감하면서 읽게 됐고 좋았어요. 글이 조금 짧아서 약간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다 뭐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고통이, 이분이 니체라는 철학자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인용을 자주 하세요. 그 글쓰기의 최전선에서도 니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니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고통이 아픔을 준다는 것이 고통을 반대하는 논거가 될 순 없다는 니체의 말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픔을 준다고 해서 고통을 반대한다라는 논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 진정한 통찰과 만난다는 뜻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니체의 이 말을 이분이 이렇게 해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는 불행하다기보다 예민하다. 그 예민함의 촉수로 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그 영화 주인공입니다. 그 미혼모 엄마와 사는 아이예요. 그 예민함의 촉수로 문희가 타인의 슬픔을 포착하듯 또 다른 문희들이 삶의 무수한 장면을 읽어내고 속 깊은 글을 써내는 걸 나는 본다. 그래서 묻게 된다. 이혼은, 한부모 가정은 누구의 무엇을 언제를 기준으로 결핍이고 약점인 것이냐고. 나와 내 친구가 오매불망 걱정했던 그 작았던 아이들은 자기 고통을 응시하고 기록하는 사람으로 옆에 있다.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이혼 가정도 많고 한부모 가정 많은데 쉬쉬하고 잘 드러내서 말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주눅들까봐. 네. 감추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게 누구의 무엇을 언제를 기준으로 그것이 결핍이고 약점인 것이냐, 그것을 규정하는 건 또 뭐냐 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어떤 하나의 규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편견이고 이게 폭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는 이런 사회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폭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주제들이 참 좋아요. 이분이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글쓰기 강좌를 되게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문제의식이 굉장히 그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 약자들의 목소리를 찾아줘야 되고, 그들이 자기 언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자기가 이렇게 강좌를 한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전에 그 글쓰기의 최전선을 읽어보면 이분의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들, 또는 뭐 가정폭력 피해자들, 또 네,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글쓰기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의식이 굉장히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필경사 바틀비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멜빌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지난번에 미국 문학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읽게 됐는데, 그때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거기 바틀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진짜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 바틀비가 정말 기계처럼, 그러니까 필경사예요. 제목이 필경사 바틀비고, 필경사는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나 뭐 재판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판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타자를 치워가지고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손으로 다 썼대요. 그래서 그 손으로 그것을 그 변호사의 그 자료를 옮겨 적는 일을 했던 사람이 필경사인데, 그 필경사로 이제 들어온 바틀비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갔던 게, 그 바틀비라는 인물이 막 기계처럼, 처음에는 정말 기계처럼 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만 해요. 일만, 이렇게 필경사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이제 그 변호사가 왜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좀 명령을 했죠. 업무를 주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당해서, 아니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너를 고용해서 너가 이때껏 이렇게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냐 라고 말해도 저는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만 이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기계처럼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참고 참고 참아요, 이 변호사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있고 또 사람을 뽑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참는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니까 일을 안 하고 계속 뭘 시키면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이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일들이 이제 계속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가라 합니다. 나가라 하는데도 그것도 거부해요.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책상도 치워버리고 막 그런데도 계속 거부합니다. 일을 안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바틀비가 도대체 왜, 아니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거는. 네. 고용을 당한 사람은 고용을 한 사람에게 어쨌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려고 애초에 사무실에 들어온 건데 그 모든 걸 언제부턴가 탁 모든 걸 멈추고 거부하는 바틀비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이 소설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소설 분량도 짧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굉장히 물음표가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거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바틀비가 답답하고 불안하다. 제발로 사무실에 들어갔으면 일은 해야 하지 않나. 안 할 거면 왜 안 하는지 적어도 이유는 말해야 하지 않나. 그쵸. 근데 이유도 말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안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라고만 하거든요.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 모든 걸 안 하고 끝까지 버틴다. 그런 행동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도 없이 소설은 장탄식으로 끝난다. 바틀비여. 인간이여.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 허탈함, 황망함, 난감함, 쓸쓸함 속에서 사유가 일어난다. 나는 내 생각을 생각했다. 처음엔 바틀비가 이유도 없이 일하지 않는 게 이상했는데, 아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 게 이상하다. 어떡하지? 10초가 남았대요. 방송 잠깐 끊었다 다시 시작할게요.